예,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장 김해창입니다. 오늘 앞서 말씀해 주신 기조발제와 또 각 발표를 통해서 AI 전반에 대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그림, 영상 같은 이런 창작물들이 저작권 측면에서 이제 창작자들과 또 AI 개발사들과 어디에서 부딪히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는, 그래서 상생을 모색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적 대안들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를 이제 국내외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준비한 내용들이고요. AI 시대가 오면서 이제 창작자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기회가 주어져 있고 또 다른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성형 AI가 창작자의 표현 영역을 이제 확장시키는 창작 도구로 활용되는 반면에 또 이 창작의 그 기술들이 필요하로 하는 그런 장벽들을 없애주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쉽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해낼 수 있는 도구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례들도 이미 좀 다 어떻게 보면 지나간 사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이제 AI 페인터를 제공을 해서 웹툰 작가들이 좀 더 웹툰을 편하게 그릴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고요. 비단 이제 네이버 AI 웹 페인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 포토샵이든지 뭐 여러 가지 동영상 편집 툴들, 또 음악 작곡하는 프로그램들도 이미 AI를 수용해서 AI를 가지고 이제 창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것이 이제 아까 이제 소라를 설명해 주셨는데, 동영상을 창작하는 AI까지 확장이 되니까 지금 이제 AI로 이제 영화를 제작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러 있습니다. 이제 거의 뭐 최초의 영화라고 할 수 있었던 이제 원모 펌피디라는 영화였었는데요. 저때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당시에 이제 AI 기술의 한계 때문에 이제 공포물을 완벽하게 동일성이 유지가 잘 안 되니까 공포물로 제작을 하셨다는 말씀 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나노바나나 이렇게 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제 창작할 수 있는 툴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면서 굉장히 다양한 AI 영화제들이 선을 보이고 있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창작자들이 또 그 스스로의 저작물을 AI를 활용해서 좀 더 이제 개발하게끔 자신의 저작물들을 내어놓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었고요. 그래서 AI 이연세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이연세 작가가 자신의 기존에 그렸던 만화들을 이제 창작 학습의 대상으로 내어놓고 그것을 이제 활용하게 하는 프로젝트들도 개발이 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여러 단계에서 저작물들이 AI를 통해서 좀 더 나아지고 있는 새로운 기회들을 맞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도전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생성형 AI 기술의 활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반면에 또 학습 데이터로 내 저작물이 허락 없이 이용된다고 하는 측면, 그래서 창작자의 일자리들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이제 일종의 도전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보통 창작자들 저작권계에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인풋의 문제와 이제 아웃풋의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풋의 문제라는 것이 AI를 특히 생성형 AI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저작물들을 학습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학습 과정에서 일어나는 저작권 침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어떻게 대가의 기준을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고요. 산출물을 아웃풋의 문제에서는 그 산출된 것 자체를 보호할 수 있느냐, 보호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로 시작해서 그 산출로 나온 것이 기존의 저작물과 유사하게 되면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로까지 좀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어떤 그 엔트로픽과 창작자들 미국에서 일어났던 소송은 최근에 이제 1심 판결이 집단 소송이어서 이제 화해로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여러 이제 책들을 엔트로픽이 학습 자료로 이제 기존 서적들을 활용해서 학습을 시켰다는 것인데, 크게 저 판결에서 보면 두 가지로 데이터들을 나눠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 가지는 중고 서적을 구매해서 그 중고 서적을 직접 스캔해서 학습시킨 내용들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인터넷상에서 이제 불법으로 그 다운로드 받은 책 자료들을 학습시킨 내용, 이 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됐는데, 첫 번째 중고책을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저작권법이 얘기하는 이제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반면에,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다운받아서 학습시킨 것은 문제가 있고, 미국 저작권법은 이제 이 법정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좀 무거운 이제 손해배상액을 물리게 되는데, 거기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이제 소송이 흘러가니까 시급하게 이제 엔트로픽 측이 저작자 그룹, 저자 그룹들과 이제 화해를 맺게 된 것이죠. 그 금액이 이제 지금 나온 금액이 권당 $3,000 정도의 금액으로 지금 합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옆에 이제 보시는 그 작곡가 이봄이라고 하는 작곡가인데요. 그 2016년도인가 그 광주 과기현의 교수님께서 이제 제작하신 AI 작곡가입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됐던 케이스는 이 작곡가가 만들어낸 노래들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물이 있는 곡으로 등록을 해서 저 곡이 이용될 때의 사용료를 분배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만들지 않은 저작, AI가 순수하게 만들어낸 그 음악이 과연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저기에 저작권 사용료가 분배돼서는 안 되는다는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이제 내리고 다시 정산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식의 그 음악 창작 AI 툴들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특히 배경음악 쪽에 여러 시장들을 잠식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국제 저작권 연맹 이제 시삭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24년 말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8년까지 음악 분야에서는 한 15조 원 정도, 영상물 분야에서는 18조 원 정도의 누적 손실이 예상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헐리우드 배우들이 몇 년 전에 파업을 했던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그 파업의 내용은 이제 주로 상영에 대한 보상권 요구가 문제가 됐습니다만, 중요하게 다뤄졌던 문제 하나가 인공지능이 그 캐릭터를 대신하는, 영화 배우를 대신하는 문제에 대한 안전장치를 두고자 했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그 영화에서도 최근에 희열한 영화에서 톰 행크스의 디에이징 기술을 활용해서 젊은 시절 모습을 재현해냈다고도 하고, 또 여러 이제 그 주 캐릭터가 아닌 엑스트라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헐리우드 배우들, 특히 이제 주연 배우가 아닌 배우들의 입장에서는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다라는 상황도 인식할 수 있고요. 지하철 그 역 안내 멘트와 관련해서 AI가 만들어낸 목소리로 대체가 된다거나, 기존 성우의 목소리를 이렇게 학습을 시켜서 그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다고 해서 논란이 된 적도 있어서, 이렇게 창작 분야, 실현 분야에서는 AI가 좀 이렇게 위협으로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AI 시대에 이런 창작자와 AI 개발사들 간의 상생은 뭐 필수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결국 생성형 AI가 좀 더 좋은 창작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그 전제는 인간의 창의성이 포함되어 있는 여러 저작물들을 학습함으로써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 연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딥시크 나오면서 AI가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 다시 학습시키는 증류의 방식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반복할수록 이 산출물의 질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작자들이 잘 보호받으면서, 그리고 그 창작자들 또한 AI를 통해서 더 좋은 창작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것, 이렇게 상생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창작자와 개발사가 다 동의를 하는 바이지만, 아직까지는 좀 서로가 생각하는 바가 간극이 좀 크다. 그 간극을 어떻게 하면 좁혀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좀 최근에 있었던 이제 좀 국내에서의 이제 모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었던 사례인데요. 국내 창작자들과 AI 개발사 간에 어떻게 협업을 했는가라고 하는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데일리 그리고 매일경제와 퍼플렉시티가
미디어와 관련된 부분에 파트너 계약을 체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이제 대가, 그러니까 내가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 대신에 이제 기술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 퍼플렉시티의 특성상 이제 이 언론기사가 노출되는 것을 통한 이제 언론사의 수익들, 이런 것들을 서로 대가로 해서 서로 간에 합의를 이루어낸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드렸고요. 이 밖에도 이제 뭐 해외 여러 사례들을 보면 뭐 아마존과 뉴욕타임즈가 계약을 했던 사례라든가, 엔비디아가 이제 게티 이미지랑 계약을 한 사례들, 그리고 뭐 셔터스톡이라고 하는 특히 이제 이런 그 그림들에서 구글, 애플, 아마존이 협약을 맺은 사례들도 있었고요. 또 유럽 쪽에서는 이제 오픈 AI가 그 악셀 스프링거의 그 여러 서적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계약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그 AI 개발사를 통해서도 여쭤보고 또 여러 창작자 단체들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보는데 지금에도 여러 이제 시도들이 그리고 문의들이 이루어지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논의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현재 이제 AI 개발사가 주목하고 있는 이제 여러 컨텐츠들 중에서는 뉴스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최신의 정보들을 제공해야 되는 측면에서 필요로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전문성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전문 서적에 대한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영상 분야에 이런 데이터 수요들이, 저작물에 대한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저작권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그 권리 관계들이 복잡합니다. 영상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을 영상 제작자의 권리도 있고, 그 안에 이제 출연했던 실현자들 문제들, 거기에 이제 노래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노래에 대한 저작권 문제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복잡한 권리 관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하는 것도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이제 미국의 사례를 보면 이제 주요 미디어 그룹과 AI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협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법적으로는 이제 공정이용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이제 요건을 이제 충족한다면 그것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저작자의 허락 없어도 이용할 수 있는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구글 북스 케이스입니다. 구글이 이제 그 책에 대한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 이거를 일일이 다 허락받고 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미국 5대 도서관에 있는 도서들을 전부 다 스캔을 해서 그거를 이제 인터넷상에 공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공개한 것이 이제 공정이용에 해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미국 대법원에서는 이것은 공정이용이다,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검색의 기회를 부여했다. 이래서 물론 여러 가지 서비스 제한들이, 여러분 구글 북스 서비스 보시면 뭐 페이지가 중간에 빠진다거나 그 해당 책을 구매할 수 있는 서점 사이트로 이동시킨다거나, 내지는 그것이 이제 얼마나 보느냐에 따라서 보상금을 주는 여러 이제 장치들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것은 이제 공정한 이용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그 엔트로피 케이스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변형적인 이용, 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용이라면 공정이용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법리를 가지고 현재 미국에서 여러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이제 그 지도가 미국 각 법원에서 현재 AI와 저작권과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송을 나타내고 있는 지도인데, 아마 내년 상반기 이후에 여러 판결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공정이용 규정이 갖는 문제 내지는 장점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럼 해도 되는 거냐 안 해도 하면 안 되는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약간 유보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 것인데, 그런 모호성 속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미국의 여러 AI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제 나중에 이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을 취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EU의 경우를 보면 그 EU 이제 AI 액트를 만들면서 그 이전에 만들었던 그 이제 디지털 싱글마켓 저작권 지침이라고 하는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서의 저작권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디지털 싱글마켓 지침에서의 핵심적인 사항이 이제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과 관련해서 옵트아웃이라고 하는 제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 연구 목적이나 교육 이런 이제 비학술적 목적의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 이제 인공지능을 위한 학습을 포함한다고 보는데요.
이런 학습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조건 없이 면책을 해주고요. 그러나 상업적인 목적의 TDM, 상업적인 목적으로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제 조건이 권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죠. 내 거는 학습시키지 말아달라라고 옵트아웃을 하면 그 옵트아웃 한 것에 대해서는 학습의 대상에서 배제를 시킨다는 그런 절차를 따라주면 면책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 우려는 그러면 다 옵트아웃 할 거 아니냐, 사실상 쓸 것 없는 상태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고, 사실 현실적으로도 그런 우려들이 현실화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저작물의 사이트들이나 단체에서 내 저작물들은 학습시키지 말아달라, 학습 대상에서 빼달라라고 하는 그런 반응들을 보이는데, 오히려 저는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협상해야 될 대상이 어디구나, 내가 저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면, 저 저작물을 필요로 한다면 저 단체와 옵트아웃한 단체와 가서 거기에 대한 협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기여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일본의 사례인데요. 일본에서는 그 아까 TDM 규정을 EU보다 훨씬 더 넓게 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트아웃도 필요 없이 다 이용할 수 있다라고 열어놓고, 한 학자는 이제 그 일본법의 상황을 AI 학습의 천국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 규정이 생성형 AI가 나오기 이전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정말 그 기존 저작물을 위협할 만큼, 그래서 시장을 대체할 만큼의 효과가 없었을 때 이제 준비했던 법안인데, 지금 이제 시장이 잠식되고 부딪히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해석상의 논란들이 내부적으로도 나고 있고, 최근 소식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소라 2가 나오고 나서 뭐 슈퍼마리오 같은 캐릭터들이 계속 만들어 보는 게 일종의 유행처럼 번지니까 미국 회사에다가 정부 차원에서 항의를 했다라고 하는 소식도 전해진 바 있습니다. 그 전에 지브리가 이제 지브리풍 만들기가 열풍이 됐을 때도 좀 논란이 됐었는데, 하여튼 저런 법적 상황과 이런 일본 캐릭터들이 AI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하고도 연관은 좀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요미우리 신문과 퍼플렉시티 간에 소송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이후의 구조에서 그 브렉시트로 빠져나가면서 저 논의가 영국 내에서 다시 재현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요. 영국에서는 여러 이제 TDM 규정을 둘 것인가, EU를 따라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던 와중에 이제 그 와중에 생성형 AI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면서 법적인 결정을 못하고 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어제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호주에서도 TDM 규정의 도입을 검토하다가 최종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하는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제 정책적으로 좀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23년 말에 AI 저작권 안내서라고 하는 이제 간단한 가이드북을 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저작권 쟁점들이 있고 그 쟁점들에 대한 그 당시의 그 법적 기준들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설명을 했었는데요. 나중에 이 내용을 이제 영문판으로도 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국제 기구에도 저작권 관련된 국제 기구에도 내용들을 발표하기도 했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좀 많이 참고를 했던 그런 자료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밝혔던 내용은 뭐 공정용이 될 수 있느냐,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나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만, 적어도 기본적으로 저작자들의 허락을 받고 학습에 이용하는 것이 원칙적인 바람직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저희가 저 내용에 담아가지고 AI 개발사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결국 다 돈 내고 쓰라는 거냐, 이런 비난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반면에 또 이 창작자들로부터는 정부가 좀 더 명확하게 저작물의 보호에 대한 입장을 세워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양쪽으로부터 이제 비난받는 이 상황이 저희가 지금 이런 여러 상황들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 6월에 발표한 두 가지 이제 그 안내서인데요. 하나는 저작권 분쟁과 관련해서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웃풋의 측면인데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만들어낸 이제 생성물을, 그것이 기존의 저작물과 유사해지면 이것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이고, 그러면 그것들을 피해가기 위한 그런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제 특정 프롬프트를 통해서 기존 저작물과 유사한 것들을 유도하고 그렇게 이용하는 것에 대한 좀 예방을 하기 위한 내용으로 준비했던 안내서고요.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든 저작물을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의 논의들 때문에 이게 이제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좀 많은 문의들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순한 프롬프트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만든 것은 저작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원칙인데요. 다만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 자신의 창작성을 가미해서 그래서 편집을 한다든가 뭐 수정을 한다든가 배치를 한다든가를 통해서 자신의 창작성이 가미가 됐다면 그 창작성 있는 부분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 현재 원칙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어떻게 등록을 할 수 있는가라는 안내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논의를 계속하면서 이제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3년부터 계속 운영 중이긴 한데요. 특히 25년도에는 여러 이제 분과들을 나눠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1분과에서는 학습 데이터의 측면, 아까 이제 인풋의 측면에서 면책 규정을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학습 데이터를 어떤 것들을 학습했는지를 창작자들에게 알려줘야 되는가, 어디까지 알려줘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고요. 2분과에서는 학습 데이터의 거래 활성화를 목표로 양 당사자들이 좀 만나서 어떤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그걸 이 데이터는 누구로부터 허락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조건이 어떤 것인지를 서로 협상하고 그 협상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2분과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분과에는 이제 아까 아웃풋의 문제로 아까 나왔던 두 가지 안내서를 저 분과를 통해서 낸 바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3년째 저 워킹그룹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점은 처음에는 굉장히 물론 지금도 강력합니다만 창작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AI 개발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의 차이들을 좀 더 조금씩 좁혀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들고요. AI 개발사들은 데이터를 창작물들을 바이트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것을 창작하신 분들은 이거 내가 여기 쏟아놓은 노력과 이런 가치들을 보상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간격들을 서로 이해하고 좁혀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용 규정에 대한 적용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미국의 저작권법과 같은 내용입니다. 저 네 가지 기준에 맞춰서 이제 학습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이 공정용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저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저 각각의 경우에 AI가 이렇게 이용하는 것은 좀 더 판단에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가이드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가이드를 만들기 위한 특별 분과를 발족을 했고요. 가이드라인 초안을 11월에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의견 수렴을 받고 있는 중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좀 더 좀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 규정이 좀 더 적용되는데 다른 무리가 없도록 인공지능 상황에서 다른 법률 개정사항이 없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저희가 데이터와 관련해서 좀 경험했던 내용은 음악 저작권과 관해서 경험했던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멜론이나 이런 이제 지네 같은 사이트에서 음악이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한 로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서로 간에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이제 자료를 모으는 데이터 사업들을 저희가 진행한 바가 있는데 이것들이 좀 더 확장된다면 그래서 AI 개발사가 원하는 데이터들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찾아내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누구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법정 허락 같은 다른 제도를 통해서 허락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분류를 통해서 좀 이 양 당사자 간의 협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을 구상을 하고 이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아까 송장님께서 설명을 주셨습니다만 이 공공저작물의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저작재산권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공공저작물에서 자유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러 공공기관들이 만들어낸 저작물의 경우에는 KOJ라고 하는 라이센스를 통해서 또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을 더 모아서 공공저작물을 이 학습 데이터로 제공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측면에서 일어났던 어떤 측면에서 저작권과 AI가 만나고 갈등을 빚고 있는가,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들로 제도적인 부분, 또 이제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사업적인 부분에서 여러 정책적인 수단들을 가지고 조금 더 많은 데이터들이 학습에 활용될 수 있게 하고
그 결과들을 창작자들이 좀 더 잘 활용해서 또 적정한 보상을 받고 더 좋은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토양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들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